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리는 재봉틀 소리,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옷감들. 그 속에서 저는 그저 이름 없는 부품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재단사 아저씨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손이 느리다고 구박받던 제 옆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헝클어진 실을 정리해 주었죠.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시다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재단 가위 잡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일 씨가 말했습니다. 기술을 배워야 여기서 살아남는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제게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불러올까요? 밤이 되면 공장은 낮과 다른 얼굴을 했습니다. 재봉틀의 소음이 멎고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먼지 쌓인 작업대 위를 비추면 그곳은 저와 태일 아저씨만의 비밀 교실이 되었죠. 아저씨는 묵직한 재단 가위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태일 씨가 말했습니다. 영순아, 이 가위는 그냥 쇠붙이가 아니야. 누군가의 따뜻한 옷이 될 천에 첫 숨을 불어넣는 도구란다. 그러니 마음을 담아서 다뤄해. 저는 숨을 죽이고 차가운 쇠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낮 동안 실밥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하던 제 투박한 손이 처음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잡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태일 아저씨는 원단을 펼치고 분필로 선을 긋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옷감 위를 움직이는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태일 씨가 말했습니다. 천에도 결이 있단다. 결을 거스르면 옷이 뒤틀리는 것처럼 사람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하려 들면 모든 게 어그러지지. 그는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알려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멋진 재단사가 되어 내 이름으로 옷을 만들고 싶다는 벅찬 꿈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보다 어린 시다였던 민자라는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쓰러졌어요. 먼지 구덩이 같은 작업 환경과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죠. 하지만 작업 반장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반장님, 민자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공장 안에 있던 모든 재봉틀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죠. 시다가 감히 반장에게 대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언제부터 시다가 말대꾸를 했어? 너 요새 테일이랑 붙어 다니더니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그의 눈빛에서 저는 불길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반장은 저와 테일 아저씨를 노골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둘만의 비밀 수업을 하던 그 순간 공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반장 뒤에는 공장 사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이 공작물을 흐려? 시다 주제에 재단은 배워서 뭘 어쩌게? 노조라도 만들려고 작정했어?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일 아저씨가 저를 감싸며 나섰습니다. 태일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는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너는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일 아저씨의 만류도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도 저를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든 채 그렇게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공장 철문 소리는 서울에 와서 품었던 제 첫 번째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공장 철문이 닫히는 순간 서울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제게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이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이죠. 며칠 동안은 그저 멍하니 시장을 떠돌았습니다.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기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한 아주머니의 뜯어진 치맛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기술이 남아있어.
테일 아저씨가 가르쳐준 바느질 솜씨, 비록 재단사의 꿈은 꺾였지만 제 손은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따리에 있던 작은 바느질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종이 한 장을 주어 옷수선이라는 글씨를 서툴게 적었습니다. 시장 한쪽 후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제 작은 가게를 연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어린 계집애에게 누가 옷을 맡기려 하겠어요. 한참을 기다렸을까 장바구니가 터져 곤란해하던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학생, 이것 좀 꿰매줄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일 아저씨가 가르쳐준 가장 튼튼한 방식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꿰맸습니다. 제 정성을 알아봐 주셨는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솜씨가 여간 아니네. 이렇게 꼼꼼하게 꿰매주다니. 고마워. 할머니는 제 손에 따뜻한 동전 몇 푼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 먹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달았던지요. 그것은 그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짓밟혔던 제 꿈과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제 작은 수선 좌파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한 바느질 솜씨 덕분에 단골도 하나둘 생겨났죠. 비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된 삶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을 때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공장에서 내쫓는데 앞장섰던 작업반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초라한 좌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용케 빌어먹고 있구나. 우리 공장에서 어깨너머로 훔쳐본 솜씨로 말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괜히 옛 동료들한테 알짱거리면서 물 흐릴 생각 마라. 한번 쫓겨났으면 끝인 줄 알아야지.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과 조롱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든 바늘 끝이 파르르 떨려왔죠. 훔쳐본 솜씨라니 밤잠을 설쳐가며 테일 아저씨에게 정직하게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이상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도와주었던 민자를 포함한 옛 동료 몇몇이 저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따뜻한 옥수수빵을 들고서요.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자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테일 아저씨도 며칠 뒤에 공장에서 쫓겨났어. 사장이랑 언니의 일로 크게 싸우다가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켰어.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띵했습니다. 반장의 경고 그리고 테일 아저씨의 해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시다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저와 그런 저를 지지하고 가르치려 했던 테일 아저씨. 그 둘의 존재 자체를 공장주는 위협으로 느꼈던 것이죠.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울하게 쫓겨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가위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테일 아저씨마저 쫓겨났다는 사실은 제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 억울함을 풀고 살아남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가르쳐 주었던 스승의 명예와 부당하게 짓밟힌 우리의 가치를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공장 앞에 가서 소리를 칠 수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죠. 제가 가진 것이라곤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테일 아저씨가 가르쳐준 기술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옷을 꿰매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제게 맞는 옷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이 버린 옷감을 주워오고 수선일로 번 돈을 푼푼히 모아 작은 원단을 샀습니다. 테일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결을 따라 가위질을 하고 마음을 담아 바느질을 했죠. 그렇게 완성된 옷은 비록 낡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제 몸에 꼭 맞고 정성이 깃든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의 작품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저를 찾아오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특히 민자는 제가 만든 옷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자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예쁘다. 꼭 맞춤옷 같아. 공장에서 찍어내는 옷들이랑은 비교도 안 돼. 그녀의 칭찬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자가 동료 몇몇과 함께 비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자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를 돕고 싶어. 그리고 이건 우리를 돕는 일이기도 해. 시장 모퉁이에 작은 양장점 사장님이 있는데 요즘 우리 공장 물건 품질이 나빠졌다며 실망하고 새 사람을 찾고 있대. 아주 작은 주문이지만 언니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제안은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공장주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민자를 비롯한 동료들 모두가 저처럼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면서도 저를 믿어주는 그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테일 아저씨가 가르쳐준 기술로 바로 그들이 무시했던 이 작은 손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민자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양장점 사장님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린 나이와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처음부터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죠. 양장점 안은 제가 있던 공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마네킹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웠고 공기 중에는 좋은 옷감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복잡한 디자인의 옷본 하나를 제게 툭 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양장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디자인 할 수 있겠어요? 원단도 까다롭고 바느질이 조금만 어긋나도 옷 전체를 버리게 될 텐데. 시장 좌판에서 옷이나 꿰매던 솜씨로는 어림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시험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테일 아저씨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이 실크 원단은 결을 잘 살려서 비스듬하게 재단해야 주름이 예쁘게 잡힙니다. 그리고 옷자락은 보이지 않게 공그르기로 마감해야 하고요. 테일 선생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의 대답에 사장님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선생님이라는 단어와 기술에 대한 이해가 그녀의 편견에 작은 균열을 낸 것이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고급 원단에 걸맞은 실과 부자재가 필요했지만 제게는 그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자와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작업 반장의 눈을 피해 공장에서 빼돌린 고급 실과 단추를 제게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작은 꾸러미를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는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생계가 걸린 위험한 연대였죠. 저는 그들의 희생과 믿음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작은 골방에서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테일 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천의 결을 느끼며 신중하게 가위질을 하고 한 땀 한 땀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완성된 옷들을 가지고 양장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은 말없이 옷을 받아들고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놀라움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장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이 정도 솜씨를 가진 사람이 왜 시장 바닥에 있었던 거지? 앞으로 내 가게의 모든 특별 주문은 영순 씨에게 맡기겠어요. 이것은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장점 사장님의 신뢰 속에서 제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좌판은 이제 저만의 아담한 작업실이 되었죠. 제 이름 석자는 몰라도 솜씨 좋은 젊은 기술자가 있다는 소문이 시장 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연하게도 제가 쫓겨났던 공장주의 귀에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양장점이라는 큰 거래처의 특별 주문을 모조리 빼앗겼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양장점 사장님이 큰 패션쇼에 나갈 의상 제작을 제게 통째로 맡긴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옷에 들어갈 최고급 비단 원단을 오직 옛 공장에서만 독점적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장점 사장님은 저와 공장의 악연을 모른 채 그곳에 원단을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양장점 사장님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가게 안에는 잔뜩 화가 난 얼굴의 공장 사장과 작업반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일감을 빼앗아간 기술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죠. 양장점 사장님은 저를 앞으로 내세우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하죠. 제 가게의 모든 특별 주문을 책임지고 있는 영순 디자이너입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찾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영순 디자이너라는 호칭과 함께 제 얼굴을 확인한 공장 사장과 반장의 얼굴은 그야말로 흑빛이 되었습니다. 경악, 당혹, 그리고 굴욕감.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모든 감정을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처럼 소리를 지르며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내 자신의 가치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그들 앞에서 떨던 어린 시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공은 제게 넘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패션쇼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굴욕감에 젖은 공장 사장에게 복수 대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저의 디자인과 그의 생산 시설을 결합하되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조건이었죠. 얼마 뒤 저는 다시 평화시장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났던 시다가 아닌 어엿한 사장 겸 디자이너로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테일 아저씨를 다시 기술 고문으로 모셔왔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작업장에서 그는 흐뭇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테일 씨가 말했습니다. 보렴, 영순아. 내가 이곳에 진짜 평화를 가져왔구나. 그의 말처럼 재봉틀 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음이 아닌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부품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옷을 만들고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디자이너 영순입니다. 칠흑 같던 다락방에서 꾸었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저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